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 동시에 세계 최악의 위치를 가진 국가 몽골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통신사들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액 결제까지 해버리는 일까지 터졌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하죠.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보이스피싱도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이름은 알고 걸려올 정도죠. 대처법을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란 뜻으로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해줍니다. 가설 사설망으로 한겹 보호하는 것이니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해킹이나 스캠으로부터 훨씬 안전하죠. 특히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영화나 드라마도 서비스하는 국가로 설정하면 볼 수 있죠. 또한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기에 편리하고요.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들어가면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는 데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4년 기준 몽골의 1인당 GDP는 약 5,000달러 정도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다 인구의 약 30%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때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은 존재감도 흐릿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호감인 국가이기도 하죠. 한국과 몽골은 경제 교류가 꽤 많은 사이거든요. 어떤 거리들은 한국인가 싶은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몽골화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몽골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배워서 몽골으로 돌아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몽골 전체 인구 중 10분의 1, 10명 중 1명이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거든요. 여행이 아니라 노동자로 말이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몽골은 어쩌다 지금까지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까요? 13세기 말부터 몽골의 제국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승전쟁과 내분이 일어났고 쪼개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큰 영토를 중앙이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몽골은 영토를 넓힐 때는 악랄했지만 통치는 또 그렇게 악랄하지 않았습니다. 정복과 약탈은 할지언정 문화를 말살하지는 않았죠. 그냥 너희 살던 대로 살아라, 대신 돈은 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말살하지 않았기에 언제든지 몽골 제국의 힘이 약해지면 부활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의 가난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먼 과거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때부터 몽골은 계속 추락의 길을 걸었거든요. 몽골 제국이 쪼개지고 쇠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몽골의 영토도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화약 무기의 발전으로 몽골의 강점인 기마궁수가 군사적으로 활약하기 어려워졌고 해상 무역로가 발달하면서 육상 실크로드의 중요성도 떨어진 데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눈뜨고 지켜보는 바람에 어느덧 몽골의 영토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몇 세기 지나지도 않은 1636년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약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청나라는 몽골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지배했습니다.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누고 서로 교류도 못하게 하고 몽골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죠. 사실상 몽골의 부상이 불가능하도록 격리시킨 수준이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가축, 자원은 있으나 산업이나 교육으로 부를 늘릴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죠. 그럼 북쪽으로 어떻게 좀 진출해서 이것저것 해보면 안 되나? 위로는 러시아 제국이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무역을 하기는 했지만 산업화가 안 되었기에 뭐 할 수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빈곤과 질병, 발전 가능성도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되다가 1911년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청왕조가 무너지고 몽골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언일 뿐 중국은 여전히 몽골의 독립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당시 중국은 국민정부가 집권 중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든 저항하면서 중국과 교류하는 쪽으로 갔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공산주의를 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어떤 누가 와도 자기들을 300년 동안 악랄하게 지배했던 나라와의 교류를 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몽골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러시아 제국은 중국이 바로 러시아로 오지 못하도록 몽골을 완충지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둘은 긴밀하게 교류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러시아는 소련이 되었고 몽골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유지하면서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이 되었죠.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몽골은 자기들이 제국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사회개혁과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은 무시하고 종교는 탄압했죠. 승려들은 다 죽어나갔고 수백 개의 사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지식인과 지도층도 반혁명분자로 몰려서 처형당했고요. 이 시기 몽골 인구의 약 5%가 숙청으로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이 중국은 영토를 넓혔고 구민정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지금의 대만이 되었으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죠. 그리고 몽골은 정확히 위로는 소련, 아래로는 중국, 지금도 가장 악명 높은 두 국가 사이에 완벽히 끼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소련 덕에 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소련의 시원하에 의료, 교육, 주거의 현대화가 진행되었죠. 중공업 육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산업화도 되었고 냉전 시기 몽골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리 덕에 이득을 많이 봤죠.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자 몽골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양쪽에서 전부 지원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몽골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지원이 원조가 다였습니다. 소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였고 뭘 해보려고 해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바다도 없는 내륙국 기기의 수입 수출은 전부 소련 아니면 중국이 다였습니다. 한마디로 자립 능력을, 경쟁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복지는 엄청나게 늘려놨으니 소련이 터지면 함께 터지는 폭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련이 터져버렸죠.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나면서 몽골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몽골은 금방 말했듯 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뭘 해본 적도 없었기에 그냥 지원을 받고 있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의 끝이 보이게 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죠. 1990년 몽골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몽골은 아시아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평화롭게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다당제와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는데 제대로 들어온 건 다당제밖에 없었죠. 몽골의 사정을 잘 모르는 서양 국가들은 몽골이 민주화가 되었으니 한국처럼 대만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몽골의 경제 성장이 중국의 민주화를 재촉할 거라는 시각까지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몽골의 제품을 사주지 않았고 몽골의 국영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판매처를 잃어버렸죠. 원조마저 끊기면서 민주화 이후 4년 만에 몽골의 공업 생산은 90% 가까이 폭락했고 몽골의 산업화는 붕괴해버렸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전기 공급이 잘 안 될 정도로 경제가 개판이었죠. 중국도 땅은 탐낼지언정 굳이 몽골을 도와주거나 몽골의 물건을 사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하루하루 치솟았고 정부 재정도 바닥나서 기본적인 복지도 불가능해졌으며 대량 실업까지 결국 몽골이 택한 방법은 도와주세요였죠. 선진국들에게 물자를 지원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상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IMF와 세계은행이 조언해준 소위 충격요법이라 불리는 자유화, 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더 개판이 되었죠. 국영기업들은 권력층이나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다 팔려나갔고 정부는 또 손해가 나니 재정 메꾼다고 돈을 빌려오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몽골은 아시아 국가 중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부채를 안게 되었죠. 더 심각한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교육받았던 엘리트들은 나라 상황 생각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또 스스로 해본 적도 없는 데다 미래도 딱히 없어 보이는 몽골의 상황을 보고 해외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기업가들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주연으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자본가, 기업가입니다. 국가는 룰을 만드는 역할이지 결국 돈은 기업들이 벌어오니까요. 하지만 몽골은 지배 시기에는 상업을 못했고 소련 시기에는 시장 경제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데다 원조에 의지했기에 기업가도
국가도 없었고 기업을 할 만한 인물도 나가버려서 답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안 되겠다 싶었던 몽골 국민들은 다시 시골로 돌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몽골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석탄, 구리, 금, 우라늄 등 엄청난 지하자원이 몽골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발 붐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했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죠. 몽골은 자원의 보고로 불리며 수많은 글로벌 광업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외국 기업의 투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경제는 언제 침체였냐는 듯 갑자기 급격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중국의 부상으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면서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자 몽골은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 중국도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사오는 게 물류비도 덜 들고 편했기에 이때는 중국과 접해 있다는 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2011년 몽골의 GDP 성장률은 17.3%로 전 세계 1위를 찍을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몽골을 아시아의 두바이라고 부를 정도로 호황이었던 시기죠. 몽골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실제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고급 승용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자원부국은 영원하지 못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자원으로 번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해서 자원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거나 포퓰리즘, 부정부패로 잠깐 흥했다가 망하던가, 즉 자원의 저주를 맞던가죠. 몽골에게 자원으로 번 돈은 진짜 천재 1호의 기회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었겠지만 땅과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때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몽골 정부는 못했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돈을 펑펑 썼고 부패는 만연했으며 장기적인 경제 다각화 전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원으로 번 돈이 들어오면서 통화 가치가 올라가 안 그래도 박살났던 수출 산업들은 거의 멸종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가 인간개발기금입니다. 2010년경 몽골 정부가 광물 수입을 적립해 두었다가 국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 주겠다고 만든 기금을 2012년 총선 당시 정치인들이 절 뽑아주시면 돈을 주겠다며 써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바닥났죠. 더 문제는 선거 시즌만 되면 광산기업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세게 먹여서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니 불안한데라며 외국 자본까지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2012년 이후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자 몽골은 바로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2016년에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고 2017년에는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데 이 중 80만 이상이 빈민가를 형성하고 게르라고 불리는 천막집에서 살 정도로 상하 수도가 없어서 물을 퍼날라야 할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살게 되었죠. 이후 몽골의 경제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부정부패도 광업이의 산업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즉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성장률도 6% 정도로 예상되고 있지만 1에서 6% 성장과 10에서 6% 성장은 다르기도 하고 광물의 수요가 떨어지면 경제 위기가 와버리는 취약한 구조는 그대로죠. 지금이라도 부정부패 척결하고 산업 다각화에 돈 쏟으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안 되나? 한 명쯤 진짜 국가를 제대로 이끌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문제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앞서 천재 1호의 기회라고 했던 시기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국가들도 어떻게 한두 개의 힘을 쏟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너무 고도화되어 이제 기술이든 뭐든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몽골이 AI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땅은 넓은데 인구는 340만 정도라 나라의 인프라를 깔기도 너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러시아가 패권을 쥐려고 흔드는 상황에서 완전한 독재 권위주의 국가가 된 시점에서 주변국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성장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죠. 2016년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몽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로 마비되었고 몽골 정부는 다시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사실상 속국입니다. 몽골의 무역을 보면 80%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기에 진짜 목줄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군사가 강한 것도 아니고 방어해줄 만한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몽골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와서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죠.
되었다죠. 원래 내륙국이 잘 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위스같이 이웃들이 정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 이것도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회마저 놓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큰 변화가, 적어도 러시아와 중국의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 몽골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죠. 세계 최악의 위치를 가진 국가 몽골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